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도시 경쟁력 랭킹은 분석의 정확도와 영향력 면에서 세계 최고의 분석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GPCI로 약칭되는 이 보고서는 각 도시의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 접근성 등 6개 분야에 걸친 치밀한 분석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GPCI의 도시경쟁력 랭킹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밴쿠버, 토론토, 서울은 올해 2013년 과연 몇 위를 기록했는지 궁금합니다. 30일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랭킹 GPCI 글로벌 파워시티 인덱스 평가에서 서울은 종합점수 1104점을 받아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 도시 중에는 토론토가 921.5점으로 18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랭킹 30위 밖으로 밀려났던 밴쿠버가 879점으로 24위에 기록됐습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 접근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한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해 종합 점수를 내며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중요 정책 자료와 도시별 투자 및 각종 재원 조달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서울시는 2008년 13위, 2009년 12위, 2010년 8위, 2011년 7위, 2012년에는 6위를 차지하며 매년 경쟁력 랭킹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6위를 기록하며 상승 엔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5개 도시들은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들로 서울이 탑5 진입 직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5위 싱가포르가 1113점인데 비해 서울이 1104점으로 거의 근접하고 있어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 5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반면 캐나다 도시들은 수년간 순위가 뒷걸음치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2008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후 14위, 25위, 16위, 18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밴쿠버는 2011년 22위에 기록되었다가 2012년에는 30위 밖으로 밀려났고 올해 다시 24위로 올라 경쟁력 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도시들은 거주 및 환경에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경제와 연구개발 점수가 높지 못하고 문화교류 점수는 평범, 교통 접근성에서는 상위 도시들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교통, 연구개발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경제 분야의 점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GPCI에서 서울 다음으로 경쟁력 랭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도시로는 중국의 상하이 12위, 베이징 14위로 매년 순위가 올라 조만간 10위권 진입이 유망하며 전통적인 상위 랭커인 유럽 도시와 미국의 도시들이 급격히 랭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GPCI의 보다 상세한 도시별 분석 결과는 올해 말에 발간되는 최종 리포트 GPCI의 이얼북 2013에 게재되면서 공식화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지난 2년 사이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률이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먼센스 미디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 2세 이하의 유아 중 38%가 이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2년 전 조사된 10%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만 8세 아이들 중 75%가 터치스크린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밴쿠버의 한 여성은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별다른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야외 활동과 사교 활동, 또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의 기기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둔 한 남성은 스마트 기기들이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이상 아이들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사회활동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친구들과의 원만한 사교를 위해서도 기기 사용을 제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가 정규 수업에 태블릿 PC 사용을 고려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이러한 인식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보일 수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이 심각해지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물론 주의력 결핍 증후군, 틱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기 때는 좌우뇌의 사고력 균형을 맞춰가는 시점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입니다. 주류법 개선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일반 마트에서도 알코올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소형 편의점 마트를 운영하는 한인 소상공인들도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 음료 판매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BC주 정부가 마트에서도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 정부가 지난 9월 14일부터 주류법 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류법 개정 관련 웹사이트의 주민 의견란에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BC주 음주 판매법을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특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정책 입안 부서들은 일반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인 존 얍씨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 마트의 선반에 주류를 진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고려 중인 방안은 마트 안에 리커 스토어를 입점시키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를 허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일반 마트는 사실상 주류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의 일부 코너에 리커 스토어가 입점하는 형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음주법 개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또 다른 의견으로는 맥주 등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음료를 마시러 펍에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파머스 마켓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것 등이 꼽혔습니다. 페툴로 브릿지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강으로 떨어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노후해서인데요. 페툴로 브릿지를 개선할 방법이 결정되지 않는 가운데 다리는 점점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합니다. 포트만 브릿지 유료화 이후 페툴로 브릿지 이용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불안합니다. 트랜스링크가 페툴로 다리에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여름 3번의 보수 공사를 통해 교량 개선 작업을 했으나 노후한 다리에 콘크리트 조각들이 강으로 떨어지는 것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링크의 도로 인스펙터인 세니 제인 씨는 다리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최근 페툴로 다리는 그 빈도가 너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우선 정도가 심한 지점들을 중심으로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물망 설치는 내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페툴로 브릿지를 이용하는 대형 트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정부 당국과 트랜스링크는 페툴로 브릿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행량이 늘고 있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트럭 운전사들이 포트만 다리의 통행료 부담 때문에 페툴로 다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노후한 페툴로 브릿지의 내구성이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악화될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물망 설치도 필요하지만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해결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과 트랜스링크 측은
내년 가을 이전에 페트로 다리를 대체할 새 다리의 건설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컴퍼스 카드의 베타 테스트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운전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문의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 시 어디에 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버스 승하차시 나타나는 컴퍼스 카드 문제점에 대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버스 운전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BC주의 버스 운전자 연합은 카드 사용법이나 관련 문제는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승객들이 사용법이 헷갈리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단 우주 운전자 연합 회장은 컴퍼스 카드의 문제점을 운전자에게 문의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흐리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어 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컴퍼스 카드가 시행되고 이용 방법에 대해 승객들이 혼란스러울 경우 운전자와 승객 간의 실랑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자의 가장 큰 책임은 운전 그 자체이며 도로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컴퍼스 카드 문제는 트랜스링크 측의 소관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타 테스트용 컴퍼스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교민 홍모 씨는 출퇴근할 때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 방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트랜스링크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BC 대학이 운영 중인 스포츠팀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종목 출신 졸업생들과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일단 2015년까지 유보했습니다. UBC 대학이 학내 스포츠 프로그램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 팀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수 학생들이 선수로 활동하는 현재의 운영 시스템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UBC는 29개의 운동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 하키팀과 축구팀이 가장 유력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표팀 선수로 활동해온 학생들과 동문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농구 대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심리학 박사 데릭 스웨인 씨는 학교 당국의 스포츠팀 축소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웨인 박사는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이런 큰 변화를 계획하면서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UBC 대표 선수로 활동한 졸업생들의 동문회가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잊어서는 안 되며 이미 일부 졸업생들이 기부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UBC 대학 측은 2015년도 학기까지는 모든 대표팀들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일단 반발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도시 인근에서 곰을 만났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생 늑대입니다.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메릿 지역에서 야생 늑대가 여러 마리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늑대가 곰보다 더 치명적 위험 존재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C주의 메릿 지역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여러 마리의 야생 늑대를 만난 이후 BC주 산림안전위원회가 늑대 안전 경보를 발동했습니다. 늑대를 목격한 인부는 2주 전 BC주 메릿 인근의 산림에서 작업하던 중 최소 5마리의 늑대가 접근했다며 위험거리인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곰 퇴치용 페퍼 스프레이를 집어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 마침 함께 있던 예견이 늑대들에게 달려들어 그 사이 차에 탑승해 위험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견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림안전위원회는 늑대를 만날 경우 팔을 높이 들어 몸을 최대한 커 보이게 하고 큰 소리를 내야 한다며 늑대가 아주 근접했을 경우에는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대부분 여러 마리가 함께 움직이므로 때로는 곰보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야생 전문가들은 자연에서 가장 치명적인 야생동물이 늑대라며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망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첫 컴퓨터를 조립했던 집이 이제 역사적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로스 엘터스시 역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밤 만장일치로 그의 집을 사적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68년 잡스와 그의 양부모가 이사온 이 집은 현재 잡스의 여동생 패트리샤 잡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의 도시계획 담당 제커리 달씨는 패트리샤 잡스가 이 집에 대한 평가서의 수정을 요청했었다며 그녀에게 검토형 평가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집의 사적지 지정에 대해 몇 주 동안 그녀와 수차례 연락했었기 때문에 답을 보내지 않는 것은 동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 평가서에 따르면 잡스는 이곳에서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동생 패트리샤 잡스와 함께 애플 컴퓨터 원 50대를 조립해 마운틴뷰에 있는 한 매장에서 대당 $500에 팔았습니다. 잡스는 또한 이 집에서 애플의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이 집에서 첫 투자자 협력 관계를 맺고 애플을 설립했습니다. 애플은 이후 인근 쿠퍼티노를 이전해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 한국학교협회가 주최한 제1차 교사교육이 지난 26일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거스 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남옥 한국학교협회 회장의 인사와 이종구 이사장의 격려사, 그리고 라일주 로고스 한국어학교 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사교육은 지난 9일 창립한 캐나다 서부지역 한국학교협회가 개설한 첫 프로그램으로 유남옥 회장과 랑가라 대학 한국어 강사인 줄리 김, 송성분 부회장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유 회장은 틀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과 올바른 문장 쓰기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줄리 김 씨는 2세 자녀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기초 한국어 교육법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한글 자모와 음절 만들기, 인사하기 등 시청각 교재로 강의에 큰 강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성분 부회장이 동요를 이용한 초등학생 동시교육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음악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율동으로 진행하는 재미있고 특색 있는 접근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 참석자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을 하지 못해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강의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역 한국어학교협회는 분기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다음 2차 교육은 내년 1월 18일에 로고스 한글학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